2장 자기복제자 안정을 향하여. 태초에는 단순함만이 존재했다. 그 단순한 세계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하물며 복잡한 질서, 생물 또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돌연히 나타난 것을 설명하기는 더욱더 힘든 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다윈의 학설이 납득할 만한 것인 이유는 어떻게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으로 변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무질서한 원자가 복잡한 패턴으로 모여 인간을 만들어내기에 이를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윈은 인간의 존재에 관한 심오한 문제의 해답을 제공해준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해답 중에서 유일하게 그럴듯하다. 지금부터는 이 위대한 학설에 대해 종래보다 더 일반적이고 설명하고자 한다. 진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기부터 시작해보자. 안정한 것. 다윈의 최적자 생존은 실제로 안정자 생존이라는 보다 더 일반적인 법칙의 특수한 예다. 세상은 안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안정한 것들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존재하거나 흔하게 존재하는 원자의 집단이다. 그것은 가령 알프스의 마터호른 봉우리처럼 이름을 붙이기에 충분할 만큼 오래도록 지속되는 고유한 원자 집단일 수도 있다. 또는 빗방울처럼 그 하나하나는 금세 사라질지라도 집합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많이 존재하는 어떤 집단일 수도 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예, 바위나 은하나 바다의 파도 등은 다소간 안정된 원자의 패턴이다. 비누 거품은 구형이 되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은 기체가 차 있는 얇은 막의 안정한 형태가 구형이기 때문이다. 우주선 내에서는 물의 안정한 형태도 구형이지만 지구에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의 안정적 표면은 편평한 형태다. 소금의 결정은 입방체다. 왜냐하면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함께 담겨 있으려면 입방체가 안정하기 때문이다. 태양에서는 모든 원자 중에서 가장 단순한 수소 원자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를 만든다. 왜냐하면 태양의 환경에서는 헬륨의 상태가 더 안정하기 때문이다. 보다 더 복잡한 원자들도 널리 인정되어 온 학설에 따르면 대폭발이 우주를 만들어낸 직후부터 우주의 여러 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원소의 유래이다. 때때로 원자들이 서로 만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결합하여 다소간 안정된 분자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자는 매우 클 수 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결정은 단일 분자로서 안정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 내부의 원자 구조가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분자이기도 하다. 오늘날 생물들은 매우 복잡한 큰 분자들로 구성되며 그 복잡성에는 몇 개의 단계가 있다. 우리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은 전형적인 단백질 분자다. 그것은 아미노산이라는 더 작은 분자의 사슬로 되어 있으며 각 아미노산에는 정해진 패턴으로 배열된 수십 개의 원자가 담겨 있다.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는 574개의 아미노산 분자가 있다. 이들 아미노산은 4개의 사슬을 만들며 이 사슬들이 서로 맞물려 매우 복잡한 구형의 3차원 구조를 만들어낸다. 헤모글로빈 분자의 모형은 마치 빽빽한 가시나무 덤불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진짜 가시나무 덤불과 달리 헤모글로빈 분자는 불규칙하고 어설픈 패턴이 아니라 삐져나오는 잔가지가 하나도 없는 일정하고 변함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인체 내에서는 헤모글로빈 분자가 평균 6 곱하기 10의 2승 1, 21승 개나 존재한다. 아미노산 서열이 같은 두 개의 단백질 사슬을 떼어내면
마치 두 개의 용수철처럼 완전히 똑같은 3차원 구조로 돌아간다. 헤모글로빈과 같은 단백질 분자의 가시덤불 형태가 안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 체내에서 헤모글로빈의 가시덤불은 매초 4 곱하기 10의 14승계가 선호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다른 헤모글로빈 분자는 같은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헤모글로빈은 오늘날 볼 수 있는 분자이고 나는 이를 이용하여 원자가 안정된 패턴으로 되려는 경향이 있다는 원칙을 설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구상에 생물이 생기기 이전에 일반적인 물리화학적 과정을 통해 분자의 초보적인 진화가 일어났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디자인을 누가 했다거나 목적이 있다거나 방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에너지를 가진 한 무리의 원자가 안정한 패턴을 갖게 되면 그 원자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 할 것이다. 최초의 자연 선택은 단순히 안정한 것을 선택하고 불안정한 것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전혀 신비로울 것이 없다. 그것은 말 그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같이 복잡한 존재를 완전히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알맞은 수의 원자를 취하고 약간의 외부 에너지를 더해 그것들이 바른 패턴이 될 때까지 흔들다고 아담이 뿅 하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십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은 10의 27승계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을 만들려면 우주의 전 역사가 마치 한순간처럼 생각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생화학적인 칵테일 쉐이커를 흔들어야 하지만 그러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다윈의 이론이 우리를 구조한다. 분자 형성의 느린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날 무렵부터 다윈의 이론이 접수한다. 생명의 기원과 자기 복제자. 이제부터 이야기할 생명의 기원에 대해 설명은 아무래도 추측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그 기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대립되는 이론은 많이 있으나 그들은 모두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이제부터 시작할 단순화된 설명은 아마도 진실과 그리 동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생명 탄생 이전의 지구에는 어떤 화학 원료가 풍부했을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타당성 있는 것들로는 물,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 등 태양계 내 적어도 몇 개의 행성에 있다고 알려진 단순한 화합물이 있다. 화학자들은 초기 지구의 화학적 상태를 재현하려는 많은 시도를 했다. 가능성 있는 이들 단순한 물질을 플라스크에 넣고 자외선이나 전기 방전, 가로 원시 시대의 번개를 인공적으로 모방한 것, 가로 등의 에너지원을 가한 뒤 2, 3주 지나면 대개 플라스크 속에서 흥미로운 것이 나타났다. 처음에 넣었던 분자보다 복잡한 분자가 다량 포함된 연갈색 액체가 생긴 것이다. 특히 그 액체에서 아미노산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대표 물질 두 가지 중 하나인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다. 이와 같은 실험이 수행되기 전까지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아미노산이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생각되어 왔다. 가령 화성에서 아미노산이 발견되면 거기에 틀림없이 생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미노산의 존재가 증명된다고 해도 공기 중에 단순한 기체가 있다는 것과 화산이나 햇빛, 번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더 최근에는 생명 탄생 이전 지구의 화학적 상태를 본뜬 실내 실험에서 퓨린과 피리미딘이라는 유기물이 생성됐다. 이들은 유전 물질일 DNA 구성 요소다. 이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 생물학자나 화학자가 30에서 40억 년 전에 해양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원시 수프가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다. 이 유기물은 아마도 해안 부근에 말라붙은 물거품이나 작게 떠있는 물방울 속에 국지적으로 농축되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다시 태양으로부터 자외선과 같은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결합하여 더 큰 분자가 되었다.
오늘날에는 거대 유기물 분자가 만들어지자마자 박테리아나 기타 생물에 흡수되어 분해되기 때문에 눈에 띌 정도로 오랫동안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박테리아나 그 점에 여러 생물이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다. 거대 유기물 분자는 점점 더 진해지는 수프 속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표류했을 것이다. 자기 복제자. 어느 시점에 특히 주목할 만한 분자가 우연히 생겨났다. 이들을 자기 복제자라고 부르기로 하자. 자기 복제자는 가장 크지도 가장 복잡하지도 않을 수 있으나 스스로의 복제물을 만든다는 놀라운 특성을 지녔다. 그 탄생은 전혀 우연히 발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확실히 그랬다. 그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떤 사람의 일생에서 그처럼 일어났을성 쉽지 않은 일은 실제로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된다. 당신이 축구 경기 내기에서 재미를 못 보는 이유도 이것이다. 그러나 일어날성 싶은 일과 일어날성 쉽지 않은 것을 판단할 때 수억 년이라는 세월은 우리에게 낯선 시간이다. 만약 1억 년 동안 매주 축구 경기 내기를 하면 분명히 여러 차례 횡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스스로 복제하는 분자는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상상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또한 그것은 단 한 번만 생기면 충분하다. 자기 복제자를 주형이라고 생각해보자. 여러 가지 종류의 구성 요소 분자들이 복잡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 분자라고 하자. 이 자기 복제자가 담긴 수프에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많이 떠다닌다. 이제 각 구성 요소가 자기와 같은 종류에 대하여 친화성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되면 수프 속의 어떤 구성 요소가 자기 복제자에서 자기와 친화성을 갖고 있는 부분과 만날 때마다 자기 복제자에게 들러붙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들러붙은 구성 요소는 자동적으로 자기 복제자 내 구성 요소의 서열과 같은 식으로 배열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구성 요소들이 최초의 자기 복제자가 만들어졌을 때처럼 안정한 사슬을 만들 것이라 상상하기는 쉽다. 이 과정이 순서에 따라 계속 반복되어 그 산물이 층층이 쌓인다. 이것이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방법이다. 한편 두 가닥의 사슬이 세로로 쪼개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두 개의 자기 복제자가 되어 그 각각이 다시 복제를 계속할 수 있다. 더 복잡하게는 각 구성 요소가 동종이 아닌 특정한 다른 종류와 상호 친화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경우 자기 복제자는 동일한 사본을 만들어내는 주형이 아닌 일종의 음각의 주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음각이 본래 양각의 사본을 만드는 것이다. 최초 자기 복제자의 현대판 DNA 분자가 음형의 복제를 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지만 최초의 복제 과정이 양형이었는지 음형이었는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안정성이 갑자기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어떠한 종류의 복잡한 분자도 수프 속에 많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분자는 구성 요소들이 운 좋게도 특유의 안정한 형태로 되어야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자기 복제자가 생겨나자마자 그 사본들은 틀림없이 바닷속에 빠른 속도로 퍼졌을 것이다. 그러다가 소형의 구성 요소 분자들이 부족해지고 다른 대형 분자의 형성도 드문 일이 되었을 것이다. 복제의 오류. 이렇게 하여 똑같은 사본이 많이 만들어진 시점까지 왔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복제 과정에서든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특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복제 과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류가 생기게 마련이다. 나는 이 책에 오자가 없기를 바라지만 주의 깊게 찾아보면 한두 개는 발견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문장의 의미를 왜곡할 만큼 심각한 오자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오자가 제1대 오류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 복음서 등의 책이 필사로 출판되던 시대를 생각해보자. 모든 사본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몇 개의 오류를 갖고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몇몇은 고의로 개량하려고 시도한 결과일 것이다. 그 사본들이 모두 하나의 원본을 베낀 것이라면
내용이 심하게 곡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본에서 사본을 만들고 그 사본에서 또 다른 사본을 몇 번씩 만들 경우 오류는 누적되어 심각한 상태가 된다. 우리는 잘못된 사본을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인간의 문서인 경우에는 오류가 더 나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례는 생각하기 어렵다. 구약성서의 그리스어 판본을 만든 학자들이 젊은 여성이라는 히브리어를 처녀라는 그리스어로 오역하여 보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라는 예언으로 이어졌을 때 나는 그들이 큰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하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생물학적 자기복제자의 복제 오류는 진정한 의미의 개량으로 이루어지며 몇몇 오류의 발생은 생명 진화가 진행되는 데 필수적이었다. 최초의 자기복제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사본을 만들어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들의 자손인 현재의 DNA 분자는 인간의 정확한 복사 기술에 견주어 보아도 놀랄 만큼 정확하지만 그 DNA 분자도 때로는 오류를 일으킨다. 그리고 결국 진화를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오류다. 아무도 최초의 자기복제자는 더 많은 오류를 저질렀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오류는 생겨났고 이 같은 오류가 누적되어 왔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처럼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고 그것이 확대되면서 원시 스프는 모두 똑같은 복제자 사본의 개체군이 아닌 같은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몇 가지 변종 복제자의 개체군으로 채워졌다. 어떤 변종은 다른 변종보다 그 수가 많았을까? 물론 그랬을 것이다. 어떤 변종은 다른 종류보다 원래부터 안정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자는 일단 만들어지면 다른 것보다 덜 분해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변종은 수프 속에서 비교적 그 수가 많았을 것이다. 그것은 이들의 수명이 길었기 때문일 뿐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의 사본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명이 긴 자기복제자는 점점 더 그 수가 많아졌을 것이고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분자의 개체군에는 수명이 길어지는 진화적 경향이 나타났을 것이다. 다산성과 정확성. 그러나 아마도 다른 조건이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자기복제자가 개체군 내에서 퍼져나가는데 보다 더 중요한 특성은 아마도 복제의 속도, 즉 다산성이었다. 만약 A형의 자기복제 분자가 평균 주 1의 속도로 자기의 사본을 만드는 한편 B형의 자기복제 분자는 1시간에 1회씩 사본을 만든다면 A형 분자가 B형 분자보다 훨씬 장수한다 할지라도 A형 분자는 수적으로 많이 뒤떨어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수프 속의 분자들이 더 많은 다산성을 갖는 진화적인 경향이 존재했을 것이다. 선택에서 살아남았을 자기 복제자 분자의 세 번째 특징은 복사의 정확성이다. 가령 X형 분자와 Y형 분자가 같은 시간 동안 존재하고 같은 속도로 사본을 만들지만 X형 분자가 평균 10번 중 1번 잘못된 사본을 만드는 데 비하여 Y형 분자는 100번 중 1번밖에 잘못된 사본을 만들지 않는다면 분명히 Y형 분자 쪽이 수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이 개체군 내의 X형 분자단은 잘못된 사본인 자식 그 자체를 잃을 뿐 아니라 현재의 자손 또는 가질 수 있었던 자손 모두를 잃는 것이다. 진화에 관하여 어느 정도라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의 설명이 약간 역설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복제의 오류가 진화에 필요한 선제 조건이라는 설과 자연 선택이 정확한 복제를 선호할 것이라는 설은 과연 양립 가능한가? 우리 자신이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를 막연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 진화를 바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진화란 자기복제자, 그리고 오늘날의 유전자가 아무리 막으려고 가진 노력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다. 자크 모노는 스펜서 강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허버트 스펜서를 기르기 위해 만든 강연 가로에서 이 점을 잘 지적했는데 그는 진화론에서 또 하나 신기한 점은 누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라고 비꼬아 말했다. 다시 원시 숲으로 돌아가보자. 숲은 여러 종류의 안정한 분자, 즉 다시 원시 숲으로 돌아가보자. 숲은 여러 종류의 안정한 분자, 즉 오랜 시간 존속하거나 복제 속도가 빠르거나 복제의 정확도가 높은 안정한 분자들로 가득 차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들 세 종류의 안정성을 향한 진화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은 다음의 의미를 지닌다.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숲에서 두 번째 샘플을 취할 경우 두 번째 샘플에서 수명, 다산성, 복제의 정확도 면에서 우수한 분자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자가 말하는 생물의 진화이며 그 메커니즘도 바로 자연 선택이다. 그러면 최초의 자기 복제자 분자가 살아있다 라고 말해야 하는가? 아무려면 어떤가? 내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은 다윈이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아니 뉴턴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그런 논의를 계속하고 싶지는 않다. 요점은 우리 논쟁의 결론이 무엇이든 본질적인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뉴턴이나 다윈을 위대하다고 칭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들의 생애와 업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마찬가지로 자기 복제자를 살아있다고 하든 그러지 않든 그 자기 복제자 분자가 겪어온 역사는 아마도 내가 주장하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할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가령 살아있다 라는 말이 사전에 있다고 해도 그 말이 반드시 현실 세계에서 무엇인가 명확한 것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고충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초기의 자기 복제자를 살아있다고 하든 하지 않든 그들은 생명의 조상이며 우리의 선조다. 생존 경쟁.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다윈 자신이 강조한 경쟁이다. 가로 비록 다윈은 분자가 아닌 동식물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지만 말이다. 가로 원시수프가 무한히 많은 자기 복제자 분자를 담고 있기는 불가능했다. 우선 지구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고 또 다른 제한 요인 역시 중요했을 것이다. 상상해보면 주형이 되는 자기 복제자는 복사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작은 구성요소 분자들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수프 속에서 떠돌아 다녔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복제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구성요소는 분자는 점점 더 소진되어 결국 희소하고 귀중한 자원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자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기 복제의 여러 가지 변종들 내지는 계통들이 경쟁했을 것이다. 유리한 종류의 자기 복제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검토하였다. 별로 유리하지 않은 종류는 경쟁으로 인하여 그 수가 줄었고 결국은 그 계통의 대다수가 절멸했을 것이다. 다른 종류의 자기 복제자들 사이에 생존 경쟁이 있었던 것이다. 자기 복제자는 자신이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았다. 이 경쟁은 아무런 악의도 없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행해졌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경쟁하고 있었다. 안정성을 높이는 복제상의 오류나 경쟁 상대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방법은 어떤 것이든 자동적으로 보존되고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량 과정은 누적되는 것이다. 안정성을 증가시켜 경쟁 상대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효과적이 되었다. 그 중에는 자기와 경쟁하는 종류의 분자를 화학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을 발견하여 한때 다른 분자를 구성했던 구성 요소를 자기의 사본을 만드는 데 이용하는 개체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 원시 육식자는 먹이를 얻음과 동시에 경쟁 상대를 제거할 수 있었다. 이들 원시 육식자는 먹이를 얻음과 동시에 경쟁 상대를 제거할 수 있었다. 아마도 어떤 자기 복제자는 화학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둘레의 단백질 벽을 만들어 스스로 방어하는 방법을 찾아냈을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하여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가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자기 복제자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 존재하기 위해 자신을 담을 그릇, 즉 운반자, 웨이크까지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살아남은 자기 복제자는 자기가 들어앉을 수 있는 생존 기계를 스스로 축조한 것이다. 최초의 생존 기계는 아마도 보호용 외피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더 우수하고 효과적인 생존 기계를 갖춘 새로운 경쟁 상대가 나타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생존 기계는 더 커지고 더 정교해졌으며 이 과정은 누적되고 계속 진행되었다. 오늘날의 자기 복제자. 자기 복제자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유지해 가는 데 사용한 기술이나 책략이 점차 개량되는 데에 끝이 있었을까? 개량을 위한 시간은 충분했을 것이다. 장구한 세월은 도대체 어떤 기괴한 자기 보존 기관을 만들어냈을까? 40억 년이란 세월 속에서 고대 자기 복제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절멸하지 않았다. 그들은 과거 생존 기술의 명수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지금 바닷속을 유유히 떠다니는 자기 복제자를 찾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그들은 이미 먼 옛날에 자유를 포기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기 복제자는 덜거덕거리는 거대한 로봇 속에서 바깥 세상과 차단된 채 안전하게 집단으로 떼지어 살면서 복잡한 간접 경로로 바깥 세상과 의사소통하고 원격 조정기로 바깥 세상을 조종한다. 그들은 당신 안에도 내 안에도 있다. 그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다. 자기 복제자는 기나긴 길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들은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생존 기계다.